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친구들. 오늘 11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중심지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서 재화의 도달 범위와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를 비교했을 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같은 중심지라고 해도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가 변화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인구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늘거나,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가 변하는 경우, 예를 들면 교통이 발달되는 경우에 따라서 중심지가 변화한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그동안 진도 너무 빡세게 나갔잖아요. 오늘은 좀 가볍게 쉬어가는 시간으로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못했던 촌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중심지 이론에 대한 부분을 수능 특강으로 정리하고 간단히 문제 2개만 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촌락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72페이지입니다. 촌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촌락을 전통 촌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촌락의 반대는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에 비해서 인구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인구 밀도도 낮고 주로 이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바로 촌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통 촌락의 입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연적인 조건과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는데 도시에 비해서는 사회 경제적 조건, 다시 얘기하면 교통이나 방어보다는 주로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전통 촌락들은 대부분 이런 이렇게 배산 임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명당에 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때 농사를 지었어. 뭐 야채나 과일 농사를 지었는데 이거를 상업적 농업이라고 하는 건 뭐야?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고자 하는 그 팔 수 있는 소비자가 많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도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도시 가까이 더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서 교통적인 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 촌락들에 있어서는 자연적 조건의 영향이 좀 더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연적 조건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풍수지리상의 길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을 피할 수 있는 이런 피수 목적의 자연재방과 용천대, 하한당고 실수. 그 다음에 물을 구할 수 있는 득수 목적의 용천대 같은 것들이 바로 자연적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교통이나 방어 같은 사회 경제적 조건이라고 하면 여건 취락, 우리가 이제는 뭐 이렇게 아직도 이런 지명들이 남아 있잖아요. 역삼동, 이태원, 장호원, 그다음에 인덕원 이런 것들. 그래서 도로교통상에서의 여건 취락이나 아니면 강을 건널 때 나루터가 있는 나루터 취락. 나루터 취락도 지금 지명이 남아 있어요. 무슨 나루 또는 도, 진, 포로 끝나는 거는 다 과거에 나루터가 있었던 곳, 거기에 발달한 그 취락들. 그 다음에 군사시설과 관련했던 거는 진이나 영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 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촌락의 형태를 보면 집들이 따닥따닥 좁은 곳에 붙어있는 마을이 있고 흩어져 있는 마을이 있단 말이야. 붙어있는 마을을 뭐라고 하냐면 집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옥이 밀집해서 분포하는 촌락으로 주로 협동노동과 관련된 벼농사 지역에서 주로 집촌이 발달한다면 산촌은 협동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주로 밭농사 지역에서 주로 분포하고요. 가옥들이 흩어져서 분포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옥 옆에 농경지, 가옥 옆에 농경지, 다시 얘기하면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가 높은 곳이 바로 산촌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그 집촌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하회마을 같은 동족촌인데, 동족촌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성씨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옥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특히나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어떤 관광객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촌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촌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 촌락을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는 깡촌이야. 그러니까 경지 면적보다는 농가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농가당 경지 면적이 증가하지. 그치? 그 다음에 청장년층들이 여기에 편의시설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청장년층, 주로 이제 노동력이 되는 청장년층 중심으로 인구가 유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의 고령화가 심화된다라는 문제점이 이 지역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은 촌락, 우리가 이거를 근교 촌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도시와 가깝잖아.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싶은데 도시가 집값이 비싸. 근데 이런 근교 촌락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다 보니까 여기에 이쪽으로 싼 집값이나 땅값을 이용해서 아파트나 공장 같은 이런 도시적 경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나 공장 같은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서 1년 내내 어떤 벼농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농사도 지으면서 뭐 슈퍼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겸해서 하는, 우리가 이거를 투잡이라 그러잖아. 겸업 농가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거기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전입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 도시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직장은 도시에 있지만 집은 좀 싼 저렴한 이 근교 농촌에 있기 때문에 도시로 통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바로 이 근교 촌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3페이지로 가면 우리 촌락의 인구 변화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지역이 바로 어디야? 구례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구례는 우리나라에서 깡촌이에요. 그쵸? 지리산 바로 밑에 있는 깡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촌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통 촌락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 구례군의 인구와 가구수 변화라고 했는데, 지금 1970년대 구례군의 인구가 거의 7만 5천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지금 현재 2017년 현재로 보면 현재는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한 40년, 50년 사이에 인구가 급속하게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뭐냐면 특이점은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뭐는 요 가구 수에 있어서는 그닥 변화가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인구 수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가구 수가 그대로다? 그럼 과거에 7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을 보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한 뭐 5, 6, 7, 10까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한 식구가 보통 한 10명 정도의 한 식구가 하나의 가구를 이루고 있었는데, 2017년이 되면 엄마, 아빠 또는 엄마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식들은 다 어딜로 도시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가구는 그대로 있지만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여전히 그 집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구 수는 그닥 변화가 없지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거는 그만큼 자식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촌향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촌락에서는 낮은 소득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 다음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구례군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인구라고 하면 우리 그 인구 피라미드 기억하시죠?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누잖아. 어떻게 0에서 몇 살? 14세까지가 뭐가 되냐면 유소년층이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뭐가 되냐면 노년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여기 15세에서 64세의 요 인구가 뭐가 되냐면 청장년층이 되는 거잖아. 그거를 기억하고 보세요. 그러면 0에서 14세까지 요만큼이네.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유소년층. 그 다음에 65세 이상, 여기 이상이 바로 뭐가 되냐면 노년층이 되는 거지. 그쵸? 여기는 유소년층, 여기는 노년층. 그러면 요 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야? 노동력을 주로 이루고 있는 청장년층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유소년층 70년대에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이만큼이야. 그죠? 거기에 비해서 노년층은 어때? 되게 적잖아. 맞죠? 거기에 비해 지금 현재 2017년이 되면 유소년층은 이렇게까지 줄어들어 있고, 그에 비해서 뭐가 늘어나 있는 거야? 여기 노년층의 숫자가 이만큼 늘어나 있잖아. 특징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밑에 줄 한번 쳐볼까요? 인구 구조를 봤더니 지금 2017년에는 그 1970년에 비해서 누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증가했다. 그러면 있는 사람은 노년층밖에 없으니까 노동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 전통 촌락에 대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그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는 아래쪽에 뭐 촌락의 변화, 그다음에 촌락과 도시의 관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정주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치?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는 뭐가 있다고? 도시가 있고 촌락이 있다고. 그치? 근데 최근에는 촌락보다는 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촌락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산업, 식량을 생산하는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도시는 주로 2, 3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그 얘기는 뭐냐면 도시 따로, 촌락 따로가 아니라 둘은 어떤 관계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 도시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74페이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뭐 도시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체계가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지 이론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도시 체계,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할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심지라는 거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중심지 이론은 어떤 중심지, 여기서 말하는 중심지는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이 될 수도 있고, 이마트 같은 상업시설이 될 수도 있고, 학교 같은 교육시설이 될 수도 있어. 뭔가 주변 지역에다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심지라는 거지. 그러면 도시는 그 도시 주변에 있는 촌락에다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중심지가 되는 거지. 맞죠?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의 계층과 분포에 관한 이론이다. 중심지라고 하는 거는 주변 지역에다가 뭘 주는 거야?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배후지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했어. 그 다음에 같은 도시라고 해도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 별로 없는 거는 아래에 있는 저차 중심지가 된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심지의 계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랬을 때 같은 도시라도 대도시 같이 배후지가 넓은
그런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이며 중소도시나 소도시는 낮은 계층의 중 또는 저차 중심지다. 그러면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는 뭐가 달라진다고? 중심지의 수, 중심지의 기능, 그다음에 배후지의 면적 같은 것에 있어서의 차이를 갖게 된다. 우리 그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중심지 이론에서 요거 기억하죠? 요 네모. 여기가 중심지고 중심지 주변에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배후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야기했고, 중심지는 대도시, 중소도시와 같이 이렇게 같은 도시라도 계층성이라는 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중심지에 대해서 하면서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가 있대. 둘의 차이는 기능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다라 그랬지. 고차 중심지 잘 모르겠으면 이거 뭐라고 생각하라 했어? 뭐라고 하라 그랬니? 잘 모르겠으면 얘는 그냥 이마트라고 생각하라고. 그치?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냥 CU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중심지의 기능은 이마트하고 CU 중에서 뭐가 더 많아? CU에서 파는 거는 다 이마트에 있으니까 고차 중심지인 이마트가 중심지 기능이 많고 CU는 적다. 중심지의 숫자는 어때요? 이마트의 숫자하고 CU의 숫자하고 뭐가 더 많아? CU의 숫자가 더 많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많고 얘는 적고. 중심지의 기능은 이마트가 많고 CU가 적고, 중심지 간의 거리는 이마트와 이마트의 거리는 멀지만 CU와 CU의 거리는 가깝고, 그렇게 했을 때 저차 중심지는 우리가 뭘 예로 들 수 있냐면 소도시를 예로 들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서울에 비해 서울이 고차 중심지라면 그에 비해서 저차 중심지는 뭐 군포, 안양 이런 데가 다 저차 중심지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상대적이어서 만약에 군포하고 방금 봤던 전라도에 있는 구례하고 비교를 한다면 군포가 고차 중심지가 되는 거고 구례가 저차 중심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저차인지 고차인지는 그 비교 대상에 따라서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능 특강 정리가 다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풀이 한 2개만 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에 대해서 이제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풀이 해볼게요. 1번, 표는 A씨 도시의 의료기관 개수이다 라고 했죠. 의료기관 개수 중에서 잠시만요. 색깔 좀. 의료기관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의원 아니면 종합병원이래. 그러면 우리가 보자. 가하고 나 중에서 뭐가 의원이고 뭐가 종합병원일까? 딱 생각했을 때 의원은 뭐냐면 우리가 CU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저차 중심지.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뭐겠어? 이마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고차 중심지. 그러면 둘 중에서 개수가 더 많은 거는 뭐야? CU가 저차 중심지가 더 개수가 많잖아. 그러면 가하고 나 중에서 개수가 더 많은 건 뭐냐면 나죠. 그러면 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동네에서 자주 보는 무슨 소아과, 내과 같은 의원들. 그러면 나가 바로 뭐니? 의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는 개수가 적고 고차 중심지에 해당하는 이게 우리가 뭐 원광대병원 같은 이제 종합병원이 바로 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종합병원이든 병원이든 의원이든 간에 개수가 많은, 기능이 많은 것일수록 뭐라 그랬어? 고차 중심지라고 했지? 그러면 A, B, C를 비교했을 때 개수가 가장 많은 거는 A니까 A에는 병원, 의료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A가 가장 최고차가 되는 거고, A에 비해서 C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에서 84개의 병원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가장 저차 중심지가 되고 B는 중간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A는 B보다 인구가 적을 것이다. A가 더 고차야. 예를 들면 A가 뭐 서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는 저기 시골에 있는 어디 할까? 구례 할까? 그러면 A는 B보다 인구가 적니? 서울이 구례보다 인구가 적니? 아니지. 그치? 틀렸어. B는 C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할 것이다. B가 C보다는
고차 중심지니까 중심지의 기능이 좀 더 많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 C는 A보다 배우지의 범위가 넓대. 고차일수록 배우지 범위가 넓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 그 다음 A, B, C로 갈수록 고차래? 아니지. 반대로 A, B, C로 갈수록 뭐야? 고차 아니고 저차다. 그 다음에 가는 의원, 나는 종합병원이다.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풀이 한번 봅시다. 그래프의 지역을 3개의 계층으로 분류할 때 가나 다에 해당하는 중심지의 계층을 모식도의 A, B, C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가지역이 있고 나지역이 있고 다지역이 있는데 지금 개수, 사업체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 업종에 대한 기능이 발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다 중에서 음식 및 숙박업에 대한 사업체 수가 제일 많은 거는 다고, 그 다음에 금융업도 다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지원 서비스도 다고, 교육 서비스도 다고. 그 얘기는 이 4가지 이 사업체 수가 모두 다 가장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게 다니까 다가 이 3개 중에서 가장 뭐가 되냐면 고차 중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것, 그만큼 기능이 가장 적다는 얘기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저차 중심지가 되고, 그러면 나가 뭐야? 가운데 있는 중차 중심지겠지. 그러면 우리 중심지 계층의 그 모식도를 한번 봅시다. 보면 여기 지금 점 C로 돼 있는 거 이렇게 요게 하나의 중심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배우지는 뭐냐면 요거지. 그쵸? 배우지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차 중심지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거는 C에 대한 배우지가 요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로 할까? B 같은 경우에는 요 C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어져서 만들어진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요 B의 배우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B가 6개가 연결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얘가 바로 뭐냐면 요 A의 배우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배우지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능이 많다는 얘기니까 A가 바로 가장 고차 중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B가 그 다음 고차, 그 다음에 셋 중에 가장 저차 중심지는 C니까 그러면 연결해 봅시다. 여기에 가나 다 중에서 가장 최고차는 다니까 A가 바로 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 중에서 더 낮은 거는 가니까 가가 C가 될 거고, 그러면 나가 B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가나다에 대한 거니까 가가 C, C니까 얘 없애고, 그 다음에 나가 B, 가가 A,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진 않은데 그 원리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니까. 중심지 이론은 이런 식으로 이제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